예, 제가 지금 도청 그 시계탑 앞에 와 있습니다. 시계탑하고 분수대 사이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예, 안녕하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요, 바로 5.18 그 전야제 무대 뒤쪽, 예, 5.18 전야제 무대 지금 뒤편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쪽이, 예, 그 광주 구도청, 예, 광주 구도청이고요. 그리고 그 앞에 분수대가 있고, 바로 또 여기에, 시계탑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계탑과 분수대 사이로 오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아까 밥 먹으면서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광주 구도청에 그나마 지켜진 요 부분하고 요 뒤쪽에 있는 별관하고가 그나마, 뭐? 저게 뭐라고? 저게 상무관은 뭔데? 지금 이제 이쪽이 구도청에 지금 이게 무슨 골조처럼 만들어진 이 이상한 구조물, 여기 간판밖에 없어요. 이 간판을 만들기 위해서 반을 헐어낸 건데, 그 뒤쪽에 보면 별관이 있고요. 그 별관이 5.18 당시에 마지막까지 항쟁을 했던 곳이랍니다. 근데 여기를 완전히 다 밀어버리려고 그래서 이 지역의 민주화 인사들이 별관만이라도 지켜달라 그래서 지켜 남은 게 저거랍니다. 그리고 지금 어젯밤에 보셨지만 그 커다란 계단과 커다란 광장을 만들어서 그 뒤에 아무런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라든가 혹은 교육적인 효과를 낼 수 없는 이 건물을 짓는데 약 7천억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 관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간다는데요. 예, 이게 지금 이 광주 구도청에 대한 모습이라는 거. 예, 지금 좀 흔들려가지고요. 다시 잠깐만. 시체를 쭉 배열해 놨던. 시체를 나열해 놨던 것이 아니고요. 예. 정확하게 시체 입관은 그 도청 지금 안에 왼쪽에 있는 민원실 뒤쪽에서 예. 관에 시체를 시쳐서 입관을 하고 닦아서 그리고 관에 입관된 시신을 상무관으로 모셔서 조문을 하게 했던. 잠깐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가능하시면 화면에 거북하시면 이쪽에 오셔도 되고요. 아니 저희가 잘 몰라가지고 이 도청 건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좀 오실 수 있으면. 인터뷰 요청을 받고 나온 사람입니다. 부상자회? 예, 구속 부상자의 김공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인터뷰를 하신 분이신데, 네, 안녕하세요. 잘못 네. 전달돼서 네네네. 그럼 지금 이쪽으로 좀 서주시겠습니까? 예. 자, 드디어 오늘 망치부인의 인터뷰의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예. 자, 잠깐만요. 네. 이쪽에서, 이게 카메라거든요. 이쪽으로 지금 방송이 나가니까 이쪽에 서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시청자들의 의견을 지금 보기 위해서. 네. 자, 그러면, 조금만 옆으로 가주시면, 이쪽으로 이렇게 쓰셔서, 안녕하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사단법인 5.18 구속부상자의 부회장 김공효입니다. 네. 사단법인 5.18 구속부상자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진 건 언제인가요? 예, 저희가 원래 84년에, 구속부상자의 회원들의 성격이 뭐냐면,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계엄군의 만행에 맞서서 함께 광주에 항쟁을 했다가 사실 이제 죽지 못하고 살아서 계엄군들에게 끌려가서 광주 상무대 영창에서
이렇게 또 고문과 구타로 그들이 짜여놓은 각본대로 이게 북한군의 지령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등 그렇지 않으면 그 국가를 전복할 목적으로 내란을 수행했다는 이런 죄목을 엮어놓고 거기에 사인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구타와 고문으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이제 형을 받고 이제 살고 이렇게 나왔던, 그리고 이제 5.18로 인해서 연행 구금 또 이제 수배 이런 것을 당했던 게 항쟁의 주역들이 모여 있는, 살아있는 증인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엄청난 단체인 듯 하고요. 그럼 일단 첫째, 그 5.18 민주항쟁에 무력 시위에 참여하신 분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도청에 남으셨던 분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구속되거나 수배를 받거나 전두환 군부에 의해서 끌려가서 고초를 받았던 분들만 이 단체의 회원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총 회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전체 회원이 전국적으로 약 3,400명 됩니다. 3,400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때 5.18에 광주에서 있었던 건 아니지요? 광주에서입니다. 어떻게? 광주 상무대만도 연행됐던 사람들이 약 3,000여 명 됩니다. 상무대 영창으로. 예,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골라서 훈방을 하고, 그 군사재판에 세워졌던 분이 612명입니다. 광주에서만? 예, 그렇습니다. 광주에서만. 그러시군요. 예, 제가 몰랐던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때 무장항쟁을 했던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인가요? 지금 이제 최후의 격전지가 여기 전남 도청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저희들은 당시에 이게 도청 이 건물 자체를 네. 뭐 별관, 본관 이렇게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것도 본관. 그 다음에 저것만 이제 저쪽에 건 민원실이었고, 네. 민원실도 2층 통로로 연결선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결이 돼 있었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27일 최후 격전지고, 18일부터 계엄군이 시내를 나와서 시내에서 시민들에게 무력으로 진압을 만행을 저지르고 몰려와서 주둔을 했던 곳이 이 도청입니다. 계엄군이. 그래서 이곳에서 21일 날 여기 지금 보면은 YMCA가 있습니다. 저기 이 전일 빌딩하고 이 사이에가 시민군들이 대처했던 것이고, 계엄군들은 이 분수대 너머로 이렇게 이제 대처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21일 날 이제 1시경에 애국가와 함께 집단 발포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여기서 죽고, 여기서 이쪽을 향해서 시민군에게 총을 쏜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그래서 애국가가 울릴 때 총. 예. 애국가가 울리면서 동시에 그냥 집단 발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현장에서 사망자가 파악된 게 몇 명인가요? 지금 정확하니 이제 정부 기록은 저는 사실 공식 기록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망자가 약 50명 정도 뭐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는데, 그것을 저는 도저히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27일 새벽에 이 도청 안에 있던 저희 시민군들의 사망자 수도 저는 인정할 수가 없고, 체포자도 인원을 인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그 어느 것도 올바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진실이 안 밝혀졌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사실 21일 오후에 그 집단 발포 후에 저희들도 이제 총을 들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계엄군과 대처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21일 저녁 무렵에 주둔해 있던 계엄군이 광주 외곽으로 다 이렇게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군과 시민군들이 도청을 점령하고, 그날 저녁부터 광주가 이제 하나의 공동체 세상이 되는 것이, 이게 치안 21일입니다. 21일 저녁. 예. 이게 광주는 치안 불능 상태였습니다. 이제 계엄군도 물러가고 경찰도 다 경찰서를 비웠고 파출소도 다 비운 상태, 그런 치안 부재 상태였는데 공동체로 광주 시민 자체 스스로가 광주를 지킨 것이죠.
뭐 금융기관이 됐든 뭐 어떤 거 있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광주에는 그 시한부재 상태에서도 어떤 조그마한 사건 사고 하나도 나지 않았던 것이죠. 21일부터 27일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27일에 여기가 이제 개헌군에 의해서 다시 점령되는 거죠. 예, 27일 새벽입니다. 27일 새벽. 새벽 제 기억으로는 04시경 총을 난사하면서 도청으로 진입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당시 이렇게 터져 있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저 뒤에도 이제 많이 건물을 부숴버렸는데 도 경찰국이었고 여기가 도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문 쪽으로는 개헌군이 오지 않았고 양면 그 다음에 뒤쪽에서 개헌군이 총을 난사하며 도청을 진입했고 하늘에서는 그 헬기로 옥상에다가 개헌군들을 폈죠. 그래서 옥상에서 또 내려오고 그런 상황에서 정문을 열어놓고 이곳 건물 옥상에 개헌군들은 기관단총을 설치를 해놨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문을 열어놓은 이유는 그렇게 기관단총을 설치해놓고 나오는 후퇴하는 이게 도망가는 도주하는 테러를 막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도망자들은 이 옥상에서 기관단총으로 난사를 해서 나오는 시민군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이 분수대 저쪽 뒤쪽 이게 저기가 지금 정문입니다. 도청 정문. 당시의 정문입니다. 지금도 정문으로 돼 있고 그쪽에서 나오는 시민군들은 다 총을 맞고 쓰러졌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5.18 민중항쟁을 계엄군은 진압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학살을 하기 위해서 왔죠. 학살 작전이었죠. 이게. 잠깐만요. 잠깐만. 그러면 그 27일 새벽에 잠깐만 저 시청자들께 공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건물의 옥상에서 지금 이게 이제 도청 정문 쪽인데요. 도청 정문 쪽으로 퇴각하는 시민군을 이 건물의 옥상에서 기관단총을 설치하고 그리고 발사를 해서 그럼 그 당시에 그 탈출했던 시민군은 몇 명 정도 됐나요? 지금 뭐 공식 집계 그러니까 정부 공식 집계는 27일 새벽에 도청 안에서 검거자가 193명 네. 그리고 사망자가 19명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청에는 21일 저녁부터 26일까지 약 400여 명에서 500명 정도가 왔다 갔다 거의 주둔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기동 타격대로 순찰을 돌고 개헌군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도청에 와서 비상을 걸고 도청 전면을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26일까지 있던 인원에서 많은 수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26일 날 계엄사하고 최종적인 그 협상이 결렬되고 원건파 이제 총을 버리고 도청을 버리고 나가자 주장했던 분들 그리고 어린 학생들, 여자분들, 노약자분들 이런 분들은 좀 많이 나가시게끔 강요를 했고 그래서 좀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최소한 한 100여 명 된다고 해도 한 300여 명은 저는 기억에 도청 내에가 있었다. 그렇다 한다면은 정부 공식 집계는 체포자와 지금 사망자 합해서 약 2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망을 했던 어디다가 가서 뭐 그냥 안매장을 했던 그러한 인원이 27일 살육작전에서도 약 100여 명은 된다는 것이죠. 실종자. 그렇습니다. 예. 그 예를 보신다고 하면은 혹시 망월 매여기를 국립묘지를 가보셨는가 모르겠지만 네, 오른편에 보면은 66기에 네. 그 행불자 묘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신이 없습니다. 행불자. 예. 행불자로 그러니까 당시의 사진이나 모든 기록에 의해서 거기 있었던 것을 그렇지 여기에 항쟁에 참여했던 사실이 확인됐어요. 확인된 인원이 지금 66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신을 못 찾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광주시의 행방불명자로 신청을 했으나 아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행방불명자가 약 400명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만큼의 지금도 어딘가의 안매장, 그렇지 않으면은
어디인가에서 시신을 태웠다든지 그런 결론이 아니고는 납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이 구속 부상자가 한 3천여 명의 회원이시라 했는데, 그럼 선생님께서 그때 이제 어디서 구속이 되신 거예요? 어느 상황? 저는 27일 새벽에 이곳 도청, 네. 지금 바라보면은 왼쪽에 태극기 있는 그 2층 적게 보이는 창문 네. 옆에 네. 두 개 창문이 붙어 있는 그 안쪽에가 그 이제 복도입니다. 예. 복도 안쪽으로가 사무실이 있죠. 아. 이제 그래서 왜 제가 나가는 이렇게 시민분들 그리고 여기서 총을 쏜 것을 제가 아냐면 제가 직접 거기서 목격을 했기 때문에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계엄군들이 난사라고 들어와서 저희도 이제 그 복도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상황에 사무실에 들어가서 저희도 이제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 그들은 자동 소총으로 무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칼빈이나 웨몬 아주 낙후된 그 총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자동 소총을 가졌다 할지라도 물론 계엄군 들어오는 걸 보고 저희도 총을 대응을 하고 싶었지만은 방아시 한 번을 당기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우리의 적도 아니었고 내 형제 동포였기 때문에 총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게 혹 짐승이었다 아니면은 정말 적이었다. 나는 적이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총을 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7일 새벽에 여기서 잡혀서 상무대 영창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무대 영창에서는 며칠 정도 수감돼 계셨습니까? 제가 한 150일 가까이 한 5개월 정도. 그럼 5개월 중에 고문을 받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며칠 정도 고문을 받으셨어요? 고문은 재판을 받기 거의 전까지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짜여놓은 각본에 제가 인정을 하는 시기까지 고문과 구타는 이루어졌으니까 그게 아마 최소 한 4개월 이상 정도는 이루어졌다. 4개월 동안 고문을 계속했다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들의 짜여진 각본에 시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인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멈춰졌겠죠. 근데 시인하지 않은 사람은 시인할 때까지 계속 스스로 거기에 시인할 때까지 그 고문과 구타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정말 힘든 기억이시겠지만 어떤 종류의 고문을 했나요? 이제 저는 여러 가지 물론 고문 또 다른 저희 관련자들도 여러 가지 고문 예를 들어서 큰 주전자에 머리를 제쳐서 수건 놓고 물을 부어본다든지 이런 상식적인 고문은 다들 이야기를 들으셨을 테니까 저는 하고 제가 마지막 그들의 각본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개미 고문이었습니다. 개미? 예. 지금도 상무대 영창을 가보시면 이제 몇 그루의 당시에 견본으로 나무를 심어놓은 게 있습니다. 포플라 나무를. 근데 당시에는 100만 평이 넘는 상무대 부지에 포플라 나무가 빽빽하니 건물과 운동장이 연병장 아니고는 다 포플라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굉장히 크죠. 근데 그 나무 밑에는 큰 왕개미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뒤로 수갑을 채우고 군용 팬티만 입힌 상태에서 뒤로 수갑을 채우고 발은 포승줄로 묶은 상태에서 그 나무 밑에다가 엎을쳐 놓습니다. 그리고 엎을쳐 놓고 지휘봉으로 수사관이 개미 굴을 이렇게 쑤십니다. 그러면 그 개미 수천 마리 그 수많은 개미가 제 몸속으로 다 올라옵니다. 콧구멍으로도 들어가고 귓구멍으로도 들어가고 구멍이라는 데는 다 물어볼 수 있는 데는 다 물고 머릿속으로도 이런 상황에서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 그럴 때요. 그리고 죽고 싶다는 것보다 내가 순간 돌아버리는 미쳐버리는 정신이 온전치 않게 되어버리는 그래서 제발 너희들 하는 대로 다 했다 나 지장 찍을게 이러면서 다 시인을 한 그런 고문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문도 견뎠고
폭행, 그러니까 예. 구타도 견뎠지만 그 나무 밑에서 수천 마리의 개미들에게 물리고 막 그 몸속으로 들어오는 그 개미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지장을 찍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 고문을 당하신 분이 또 있었나요? 유독히 개미 고문 당했다는 분은 저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 마지막까지 4개월 동안을 이 물고문과 구타를 버틴 그 시민군에게 가해진 마지막 아주 희귀한 고문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뭐 유관순 열사가 감옥에서 죽기 전에 미꾸라지 고문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그 개미 고문이라는 거는 개헌군이 개발한 거라고 그러던가요? 아니면 원래 있었던 고문이라던가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너가 얼마나 더 버티나 보자. 그러면서,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로 묶고, 그렇게 그냥 나무 밑에 엎을 치더니, 그냥, 개미굴을 건드니까 뭐 개미가 그렇게 몸속으로 올라오더라고. 이렇게 뭐, 다른 거 뭐 말할 틈도, 그들이 또 다른 이야기 하도 않는 상황에서 실행을 하고 저는 당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은 시간상 그게 뭐 몇 시간 정도 됐을까요? 그 개미 고문은 몇 시간이 아니라 아주 잠깐이었죠. 아주 잠깐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 아마 한번 망치 부인도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개미가 두 마리만 올라오고 물지를 않고 예를 들어서 개미가 그냥 몸속에 수천 마리가 이렇게 그냥 기어다닌다고 아마 저는 지금도 그것을 그 자체를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정신이 그냥 머리 쭈삣쭈삣 쓰고 정신이 돕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고문을 받고 그들이 원하는 북한의 진영에 따라 이런 일을 했다라고 결국 지장을 찍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에 돼 있는 게 이제 북한의 지령이 아니고 그들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이렇게 몰았죠. 그래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부하 수행을 했다. 이제 이렇게 부하? 예.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감생활 하셨습니까? 예, 제가 군사법정에서 구형은 7년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당시 이제 제가 호적상 호적이 한 3년 늦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성년자여서 실형은 선고형은 단기 장기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단기 1년에 장기 1년 6월을 받고 10월 거의 24, 5일 정도인가에 이제 광주교도소로 이감을 갑니다. 그리고 10월 30일 날 이제 형 집행 정지로 금방 풀려나게 되죠. 만에? 예, 아니 이제 총 제가 이제 수감 생활을 한 게 그러니까 5개월 더하기 이게 7개월 정도. 7개월 아니 한 6개월 가량. 예. 그러니까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단기 1년에 장기 1년 6개월은 뭐죠? 정확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뭐 집행유예 형식으로 그렇게 준 것이 아마 형을 1년 살고 1년 6월 동안은 어떤 그런 감시 뭐 상황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5개월 동안, 그러니까 4개월을 고문받고, 그리고 한 달 동안 재판을 해서 죄를 공인하게 한 다음, 결국은 이제 한 2개월 만에 풀어준. 결국은 그 죄를 인정하게 하는 게 그렇죠. 목적이었던. 이제 그 목적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정권을 찬탈하기 위한 신군부 세력이 광주에 와서 했던 만행에 대한 당위성, 정당성을 찾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정당성을 찾을 길이 없으니까 상무대라는 그 군부대, 이게 외부하고 완전, 밀폐가 돼서 외부하고는 차단이 된 그쪽에서는 어떤 것이 일어난지도 모르는 사실 당시에 여기에서 잡혀들은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가족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알 수가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안에서 짜여진 각본에 자기들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왜 광주라는 데로 와서 이렇게 했나? 그들이 지금 올해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집필을 했던 광주에 폭동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군인을 투입해서 진압을 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올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거기에서 그러한 고문과 구타를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저희가 잡혀가서 영창에 들어갈 때부터 너희들은 폭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그들은 엄포를 놓고 고문과 구타를 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재판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잘못됐다는 게 명백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당시 광주의 내란 수괴였던 정동연 씨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17일 날 저녁에 집에서 검거가 됩니다. 근데 5.18은 5월 18일 날, 그것도 오후에 3시 정도에 사실적으로 계엄군들이 시내에 나와서 제가 거기에서 5월 18일 날 또 당했으니까 학생으로 몰려서 죽지 않을 만큼 맞아서 저도 분개해서 시위에 참여하게 됐던 것이거든요. 근데 정동영 씨 같은 경우도 이미 17일 날 5.18이 시작되기 이전에 예비 검속이 되었습니다. 이미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형을 받았습니다. 그 사형을 받게 된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 김대중 내란 사건 음모로 몰기 위해서 그러면은 광주에도 누군가가 수괴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났던 것이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김대중 씨 사택을 뒤지다 보니 거기 방명록에 전남대학교 복학생 정동연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동연이를 광주의 5.18 민중항쟁의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의 수괴로 만듭니다. 그래서 잡아가서 사형을 줍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항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잡아갔던 사람께 항쟁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거기에 수괴가 되어서 사형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들은 또 어떻게 했느냐. 실질적으로 그렇게 6명의 사형자, 무기, 이렇게들 해가지고 12명의 중형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83년에 모두 다 석방을 합니다. 그러면 사형을 줬으면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교도소 내에서 모범수가 내에서 예를 들어 무기수로 이렇게 감형이 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통상 내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엉터리 재판이었으면 2년이 좀 넘은 상황에서 다들 석방을 했겠습니까? 이것만 봐도 그들은 짜이진 각본으로 엉터리 군사재판까지 했다는 것이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이런 얘기들, 여러분 이거 다 알고 계시던 얘기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 손? 예. 처음 이야기를 들으시는, 저도 지금 여기서 몰랐던 얘기들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손 들고 계세요. 대부분이 지금 처음 들었던 이야기들을, 예, 우리 그 부상자회 부회장님이시죠? 예, 구속 부상자. 예, 구속 부상자회 부회장님을 통해서 생생한 그날의 기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5.18, 아까 계속 중간중간 말씀하셨지만, 5.18은 아직 정확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 시청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다면? 예,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게, 지금 사망자가 정확하게 밝혀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최초 발포자가 누구였는가,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지고, 사죄가 이루어져야만이 사실 5.18은 완성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러한 사망자 수나 실질적으로 최초 발포자로 저희들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5월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발포 명령한 살인마 전두환의 회고로 역사의 반역이다 이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계엄하에 발포를 했는데 그 발포 책임자가 없다는 게 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정부 자체가 국민을 정말 우롱하지 말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민주화를 역행해서 실질적인 독재 정권에서 이루어졌던, 제가 한 예를 왜 또 드리냐 하면은, 이번에 사실 이문열 행진곡 때문에 말이 지금 계속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82년에 만들어져서 우리의 마음의 노래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평화방송 라디오하고도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거기에 보면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여기에서 지금 먼저 가서 망월동에 붙여있는 그런 이름도 없이 계신 분들이 무명열사도 얼마든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저희는 산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먼저 가신 님들에게 채무감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그러면서 그 노래는 저희 마음속에 가슴을 울리는 노래로 자리를 잡았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 노래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모든 국내만이 아니라 외국에 동남아 쪽은 특히 많이 그랬습니다. 제가 일본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이물련 행진곡을 정말 한국어로 배워서들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저는 그래서 저희 당사자의 노래이기도 하지만 세계의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자들은 누구나 이 노래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의 노래다는 것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론분열을 오늘 대통령은 했죠. 그렇게 지시하니까 바로 그 다음날 토요일날 저녁에 망울묘역에 5일 이물련 행진곡을 부르는 걸 반대한다. 제정을 반대한다. 중앙보훈단체 연합 이렇게 해가지고 프랑카드가 한 10여 장 붙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누구도 사실 보훈단체도 이물련 행진곡 부르는 거 실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물어보면 아마 거부 안 할 겁니다. 하지만 통수권자가 대통령이 부르는 걸 싫어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국론분열 그러면 왜 부르는 이유가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북한의 어떤 것이 영국에서 그 배경음악으로 갈아졌다? 그건 90년대입니다. 이 노래는 82년부터 불렀어요. 그런데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미 북한 누구를 택한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가신 분들을 이민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정말 얼토당토하는 그런 말을 앞세워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걸 피해갈 길이 없으니까 국론분열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근데 국론분열이 일어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어떻겠습니까? 보수단체를 앞세워서 갔다 얼른 포랑 붙여라. 그러면은 이제 그 포랑이 붙여져 있어요. 자 봐라. 지금 뉴스 나온 건 뭡니까? 바로 이렇게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이 있다. 보수단체에서 이렇게 반대를 한다. 그런 노래를 어디 투쟁하는 데서 민노총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민주운동 세력에서 애국가를 안 부르고 이것을 애국가로 뜻이 찬양을 한다. 그래서 보수단체가 이것을 부르는 걸 싫어한다. 이것을 지정을 해줬을 때는 그러한 국론분열이 일어난다. 이것 자체를 지금 박근혜가 지금 이것을 꾸며 만든 것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 국민들은 정말 이런 사실을 모르죠. 그래서 정말 오늘도 감사한 게 이런 사실을 현 정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예전 정말 군합발 이 독재 시절보다도 더한 지금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09년까지 아무 문제 없이 2008년까지. 그러니까 2008년까지 아무 문제 없이 불렀던 님을 위한 행진곡을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갑자기 재창을 못하게 하고 합창을 하게 하면서부터 불거진 문제, 이걸 반드시 재창을 하면 국론분열이 일어난다라는 해괴한 논리로 지금 이제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한 8년? 그죠? 8년 동안 노래를 부르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이제 이 박지원 의원과 이제 우상호 의원을 비롯해서 그 3당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이 만난 자리에서 이 재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박근혜가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훈처장이 계속 항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끝까지 지금 이제 말 안 듣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문제는 이명박 박근혜가 님을 위한 행진곡을 못 외운 게 문제가 아닐까. 이 노래를 따라 부르지 못한 거. 그러니까 재창을 하면 다 따라 불러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이 노래를 못 외우니까, 그래서 지금 국론이 분열된다. 제가 볼 때 이 국론 분열은 이명박 박근혜와 나머지 두 명 대 나머지 국민으로 저 국론이 분열된 거 아니냐. 그 님을 위한 행진곡 그거 간단한 노래입니다. 세 번만 불러보면 외우는 노래인데 그걸 못 외워가지고 지금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일단 현장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이 군부 정권에 맞섰던 이
이 구속 부상자회 회원분들이 보실 때 이 말도 안 되는 이 그 국면 분열 논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날에 받으셨던 그 많은 충격들 그리고 고문의 기억들 이걸 고스란히 안고 수십 년을 살아오신 분들이 느끼기에는 오늘 이 현실이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5.18에 대한 그 이야기는 제가 좀 어느 정도 들었고. 제가 네. 한 가지만 좀 더 네, 선보하고 싶은 게, 네. 사실 그 5.18은 어찌됐든 이 광주 전남 일원에서 일어난 이러한 그 계엄군의 만행은 사실 그 뭐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좀 접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아까 그 상무대 영장, 인권 유린이 만행되었던 그것은 전혀 자료가 없습니다. 단 거기에서 재판받을 때 그 당시 군인들이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서 재판받는 장면 한 몇 컷 찍어 놓은 것 외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국민들께서 광주를 방문하신다면 한번 상무지구에 있는 상무대 영창법정, 거기가 이제 5.18 자유공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3천여 명이 끌려가서 인권유린을 당했던 그 장소를 한번 가셔서 거기의 상황을 보시고 또 거기에는 저희 그 일부 진행 회원들이 거기에서 살았던 저처럼 거기에서 그 만행을 겪었던 사람들이 지금 그 오시는 분들께 당시의 상황을 재현해드리는 이런 지금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가서 보시면은 얼마만큼 더욱더 그들이 그 짜여놓은 각본대로의 정당성을 찾기 위한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 5.18 민주공원이. 자유공원. 아, 그러니까 5.18 자유공원이라고 해요? 예, 자유공원. 그 이명박 대통령이 크게 웃었던 그 공원이죠? 아닙니다. 크게 웃었던 곳은 망월 국립묘지고요. 아니, 제가 갔을 때 이름 쫙 적어놓은 실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웃었고. 실내에서는 거기가 망월 묘역의 그 봉헌관이라고 해갖고 그 영정들 이렇게 모셔놓은데 거기서 크게 예. 웃었고. 그리고 그 자유공원은 제가 이 명단이 쭉 적혀 있는 걸 봐서 같은 곳이 아니라 다른 곳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공원은 그럼 거기는 명단들은 그 상무지구에서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 명단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럼 이 구속 부상자회 회원들 예, 그렇습니다. 명단. 예. 거기가 그런 목적의 공원이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지금 그때 이제 5.18에 이 5월 27일 새벽에 여기에서 이렇게 기관단총을 쏘면서 진압했던 27일 현장을 지켜보신 분으로서 이번에 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걸 만들면서 도청의 모든 흔적들을 지우려고 했던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애초에 김영삼 대통령이 이곳은 5.18 5.18 기념관으로 이렇게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영을 했고 사실 저희도 어느 곳 하나 건드리지 않는 상황에서 원형 그대로 보존을 해서 정말 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의 그 민주화를 열망하는 이들이 와서 그러한 민주화 운동의 산 기록관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면서 저희들하고 마찰이 심했고 그래서 최대한 그렇지만 이미 결정이 되어서 국책으로 진행되는 것을 계속 반대할 수가 없어서 최소한의 요청지만은 보존을 해달라 해서 보존을 이제 했는데 별관마저도 입구라고 저렇게 해서 지금 두동강의를 내버렸습니다. 그것마저도 저희가 좋습니다. 수용했습니다. 예, 더 이상 저희들이 여기서 제가 이 보존을 위한 또 그 천막 농성을 할 때 제가 대변인을 하면서 천막에서 농성을 했습니다. 1년 넘게를 농성을 했지만 결국은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더욱더. 그런데 나머지 공간만이라도 원형으로 그대로 보존을 해서 지금 저희가 총알자국 그 다음에 안에도 사무실을 그대로 보존해 줄 것을 분명히 요청을 했고 몇 번의 그러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토론회를 하고 하는데도 저는 똑같은 주장을 해왔습니다. 총알자국도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원형 그대로 해놓고
당시의 모습을 재현을 해놔야 된다. 그런데 그들은 자, 뭐 컨텐츠로 이것을 하겠다. 컨텐츠로 예술적으로 승화를 시키겠다. 그것도 좋다. 그렇다 한다면은 그렇다 한다면 최고의 상징을 할 수 있는 것들. 자, 화면상으로 와서 무엇이 보여지는데 오는 사람 예를 들어 사진 한 장 찍을 거 아니면 와서 눈으로 보고 정말 설명을 듣는 것보다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이러한 것은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것을 원한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했던 것은 자, 상무관에는 당시에 시신이 안치된 이런 관이 다 있었고 태극기를 덮어놓고 오열하는 가족들이 관 앞에서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당시의 모습으로 재현을 해놓으라는 것이죠. 재현.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저기 경비실 저것도 없어졌다가 지금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저들이 뜯어버렸습니다. 그랬던 것을 복원을 했는데 저기에서는 당시에 시민군들이 고초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 그 다음에 저 민원실, 왼쪽에 민원실 2층은 거기가 회의실인데 사실 그 당시에 취사실 겸 회식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오셔서 거기서 직접 밥을 해서 시민군들에게 밥을 주고 거기서 쉬고 이랬던 것을 그러한 여성분들이 솥 걸어놓고 밥하고 주먹밥 만들고 시민군들과 나눠 먹는 이러한 것들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밀랍인형이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현장감이 있게끔 재현을 해놓으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1층에 들어가면 당시에 상황실이 있습니다. 상황실, 방송실 이 정도만이라도 최소한 당시의 모습으로 재현을 해달라. 컨텐츠 뭐 화면에다가 그림으로 사진으로 가는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해달라. 그랬을 때에 와서 어떤 해설사가 설명을 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고 정말 어떤 곳이었구나. 이런 것을 오시는 분들이 직접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개관을 저희가 못하겠습니다. 5월달인데도. 문광부에서는 저 상태에서 개관을 하고자 했어요. 근데 들어가 보면은 아무것도 내용이 없습니다. 5.18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게 기념관이 됩니까? 막말로 기록관만 가도 예를 들어서 당시에 최초의 사망자 시신이 금남로로 이렇게 니어가에 싣고 어떤 그 니어가에 시신 누워있는 모습이 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록관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조금 밑에 내려가면은 옛날 카톨릭 센터입니다. 거기가 이제 5.18 기록관입니다. 예? 이제 기록물들을 보관해 놓은 것이죠. 이제 거기도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개관을 했습니다만 그렇듯이 그것만 가도 쉽게 말로 얼마나 옳고 그 당시의 상황이 재현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기록관이니까 당시의 5.18 기록물들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소장되어 있는 기록관이고 여기는 기념관이니까 당시에 있었던 이제 5.18 항쟁 기간 21일 저녁부터 시민군들이 들어가서 27일 새벽까지 여기를 있을 때 최고의 그 다음에 27일 격전지였고 그런 상황들 우리 그 투쟁 기간 동안에 진행됐던 본부니까 본부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달라는 것이죠. 뭐 전체를 다 컨텐츠 때문에 못한다 하면은 중요 부분만큼이라도 남겨달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저 같으면은 솔직한 말로 사무실 한 군데에 한두 명씩 이렇게 시민군들이 있었으면은 그런 것들 다 해놓고 싶어요. 그렇게들 있었으니까 정말 뭐 이불도 없이 그냥 앉아서 쪽잠 한숨씩 자고 이렇게 항쟁을 했으니까 그런 모습들 그대로 놓고 싶어요. 하지만 또 역사 그 다음에 후세들에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남기고 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예술가들 입장에서 예술적으로 좀 승화를 시켜놓은 게 그래도 낫다. 그렇다 한다 하면은 일부 중요 부분만이라도 그렇게 재현을 해달라고 했던 것인데 그것마저도 문광부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되기 전에는 못하게. 그리고 한 예를 제가 든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 민원실 2층 예, 저희 취사를 하고 이렇게 했던데 지금 저 창문 보이는 쪽에가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이게 교육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진압을 하고 살육을 하고 들어오는데 이제 앞으로도 도망 나오려고 보니 막 총알을 빗발치죠. 그래서 도망가다가 화장실에 숨습니다. 많은 수가. 근데 그 화장실 문을 박차고 보지도 않고 그냥 집단 사살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 문 정면 벽에는 엄청난 총알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존하게끔 했는데
어느 한순간 가림막 다 가려놓고 공사 중이라고 해서 안에 들어가도 못하게 하더니 내부가 철거된다는 그런 정보를 듣고 와서 억지로 밀고 들어가 보니 이미 그 벽은 한 10여 cm 이상 이게 총알자국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다 그 긁어내버려. 기계로 그 뭡니까 이런 뭡니까 그 그라인더로 그런 쟁 같은 식으로 해서 싹 깨서 내버렸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그게 지금 2013년인가? 박근혜 정부 들어선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정부 자체는 어떻게 하든지 5.18의 흔적을 하나라도 지우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뭐 상무대 그 아까 이야기했던 자유공원만도 사실 군부대가 이전하고 나서 90년도에 군부대가 장성으로 이전하고 나서 광주시에 이렇게 광주시가 이제 국방부하고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 시민과 5.18 당사자들의 치유 차원에서 10만 평을 공원으로 무상양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을 다 짭니다. 이 밀폐된 상태에서. 그래서 그 자유공원도 지하로 매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도로가 자유공원 제일 위에 지붕보다도 한 1m 정도는 높게 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건물 한 중앙으로 도로를 계획선을 그어놓고, 그리고 양쪽에는 아파트가 서게끔. 이런 상태에서 해놓고 개방이 된 상태에서 가서 보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원형 그대로 거기에 보존을 하고자 엄청나게 또 투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됐을 때는 거기에 이미 입주하기로 했던 아파트들의 그 수많은 입주자들, 그 도로가 없으면 그 불편을 겪어야 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수많은 그 아픔 속에서도 광주시와 협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약 150m 정도 옆으로 옮겨서 이전 복원을 지금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이전 복원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5.18의 사적지가 단 한 곳도 원형 그대로 지금 보존된 곳이 없습니다. 어떡해. 이게 굉장히 당사자들로서는 정말 가슴이 아픈 현실입니다. 이게.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상징인데 그건 온 국민의 상처지요. 그래서 사실 지금 외부에서 질타도 이 투쟁을 하면서도 별관 보존을 위해서 투쟁을 하면서도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너무도 가슴이 아팠기 때문에 저렇게 반동아리 동아리가 나는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에 투쟁을 했었는데 결국 그것마저도 다 지켜내지 못하고 이제 남은 공간만이라도 원형 그대로, 지금 원형도 그대로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다 지금 훼손이 돼버렸고, 네. 그렇다 한다 하면은 당시에 광주 시민군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그 만행을 저지른 계엄군들하고 항쟁을 했는가,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얼마나 피를 흘리며 싸웠는가, 이러한 모습을 후세들이 좀 보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장소라도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지금이라도 물론 그때 실물은 아니지만 그때 상황을 다시 재현해서 볼 수 있도록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이 5.18의 현장을 이렇게 그 당시의 모습대로 재현해서라도 다시 복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당시 피해자들의 입장에 저는 동의합니다. 이건 우리가 그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역사를 지켜냈다라는, 그리고 역사를 복원해냈다라는 변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아닐까. 그리고 국민 모두가 빨리 정권을 교체해서 이 5.18 민주항쟁의 상징인 구도청이 예전에 그 모습 그대로 복원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과 뜻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 우리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예. 또 궁금한 부분이,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이 5.18의 이런 그 유적이 훼손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5.18 그 유족들이라든가 5.18 희생자들 단체가 분열됐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5.18 단체가 임의단체식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단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저희 단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유가족 규정, 유족, 이게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이 이렇게 모이는 그 유족회,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그 5.18 민중항쟁 기간 동안에 이렇게 부상을 당해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가서 병원에 치유를 받은 그러한 기록이 있는 부상자들, 그리고 이제 당시에 항쟁에 직접 참여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배, 연예인 구금, 그리고 이제 구속까지 됐던, 이게 항쟁에 주요로 참여했던 이러한 이제 구속 부상자의 이 세 개의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이게 그것은 이제 어차피 그러한 이제 그 단체들의 그 특성상 사실 그 이제 유족은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추모제를 이렇게 모십니다. 근데 유족이 아닌 저희 구속자가 그 추모제를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족회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구속 부상자에도 사실 지금 아까 체험 행사 이런 것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자유공원에. 근데 체험해보지 않은, 거기에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그 현장을 설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족하죠. 이제 이런 차원에서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세 개의 단체가 지금 이제 세 개의 단체로 규합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각 외부 이제 정신 개선 사업이라는 이제 교육 사업, 그 다음에 이제 마시아나 세 개의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념 재단이라는 재단 법인이 하나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 네 개의 세 개의 단체와 하나의 재단 법인은 하나의 뜻으로 모든 어떤 상황에서든 함께 대처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행사위의 구성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물리안 행진곡 대처라든가, 뭐 35주년 때 이곳에서 이제 18일 저희는 행사를 치렀습니다. 이곳에서 5.18 단체 관련자들, 그 다음에 시민사회, 시민들, 이곳에서 저희는 이제 항의하면서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세 개 단체가 하나의 뜻을 모아서, 그리고 이번에도 자 이제 더 이상 관제 행사가 되는 걸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행사에 참석하자. 그래서 참석해서 그들은 합창을 하라 그러든 말든 우리는 일어서서 힘껏 재창을 하자. 그렇게 해서 그렇지 않으니까 사실적으로 저희들 유족 어머니들도 다 참석 않고 35주년에 여가에 계셨고 34주년에는 그 망월 민주의 문 앞에서 모여서들 이물리안 행진곡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전국적으로 생중계되는 방송 화면에는 소복 입은 유가족들이 행사장에 버섯이 있어요. 그리고 2,000석에 달하는 의자는 한 곳도 빈 곳이 없이 다 차 있어요. 이렇게 왜곡을 해나가고 있는데 더 이상 거기에 우리가 놀아날 수가 없다. 그들의 놀아날 수가 없어.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참석해서 이렇게 거기서 재창을 하기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3단체 그리고 재단까지 공통된 하나에 된 의견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무슨, 어떤 분위기와 어떤 이유였는지가 분명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김종인 대표가 광주를 방문했을 때, 그 광주 망월묘역에서 그 비난했던 어떤 5.18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는, 그 네 개 단체 중에 어떤? 거기는 그 단체는 아니었고요. 네. 사실적으로 지금 5월 단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 개의 단체, 사단법인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단법인입니다. 세 개 단체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어차피 유공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 개의 단체 외에는 5.18 어떤 단체도 저희는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것은 임의적인 단체. 더욱더 조금 더 말하면은 지금 현 체계하고에 조금 맞지 않는, 어차피 당도 보면은 양구나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입장, 그리고 또 이제 그때 그렇게 반대하는 분들이 대부분 정치성을 가지신 분들이어서 저희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 관여치를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셨던 분들이라, 예, 그래서 단체의 입장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또 하나의 질문은, 가령 이제 이번에 총선에서 그 안철수 대표가 있는 국민의당이 압도적인 광주에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이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한길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5.18을 이 당원 단계에서 삭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분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당 대표로 있는 국민의당이 광주에서 압승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이신지? 이제 그게 이미 그 이전에 사실 그 당이 무슨 당이었습니까? 새정치민주화. 아니 고 노무현 대통령 열린우리당? 여루당이 만들어지면서 사실 그 당원 단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5.18이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4.19, 5.18이 당원회가 들어있었습니다. 평화민주당 시절부터요. 근데 그걸 지워버렸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항의를 좀 한 적도 있었고, 하지만 사실 물론 그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호남 민심을, 그 다음에 5.18 정신을 그대로 이어서 야당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갔었다면 과연 이쪽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었는가. 하지만 그들을 믿고 해줬던 호남 민심을, 그리고 5월 민주주의의 그러한 그 여망을 사실을 지켜내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당 쪽으로 이번에 한 것은 사실 뭐 그들도 꼭 정치를 잘할 것이다,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은 해서 그렇게 미뤄준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됐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당 역시 정말 20대 국회가 시작되고 정말 국회에서 야당으로의 목소리, 그 다음에 이쪽에서의 바램을 제대로 해나가지 못한다고 하면 여지없는 또 그들도 마찬가지인 치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호응해준 만큼의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그러한 활동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열성적으로 지지해줘 버린 것이 더 무서운 것이라고, 무서운 질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열린우리당의 당원 단계에서 빠졌다는 얘기 지금 제가 처음 듣는데, 그 얘기는 확실한 사실이신 거죠? 그렇죠. 그때 당원 당규에, 이게 평민당 시절에는 그게 당원 당규가 최고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4.19, 5.18. 근데 열린우리당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는 거기에는 당원 당규에는 안 들어 있었고, 아마 당헌회가 안 들어있고 당규 정도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제가 이제 정확한 세월이 지나가지고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근데 이제 통합민주당이 되면서 다시 그게 살아나 있었는데, 그 당시 김한길, 안철수 의원이 이게 국론 분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빼야 된다는 주장을 했었고,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막 그 야당 지지층이 반대를 하니까 그거를 다시 복원을 한 게 2015년의 일이란 말이죠. 그럼 2015년에, 그러니까 2014년 5월의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거죠? 아니요, 저는 몰랐습니다. 아, 그 부분은 모르셨어요? 김한길, 안철수 의원이 당원 단계에서 빼야 된다고 얘기했다가 그걸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서 다시 살리는 걸 모르고 계셨다? 예.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대부분이 지금 이 광주에 계신 분들이 국민의당과 안철수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통제되어 있었다라는, 그 부분을 알게 됐고, 하여튼 우리는 오늘 5.18에 대한 전문적인 증언을 듣는 것에 오늘 굉장히 귀한 기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긴 시간 또 이렇게 그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 우리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지금 한 2,000명이 넘는 수정을 보고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또 이 방송을 유튜브로 다른 나라들에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세계 민주주의자들에게 광주의 그 현장을 겪었던 그 체험 경험자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예.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도, 80년 당시에도,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광주 민중항쟁의 역사를 왜곡을 하려고 꾸몄습니다. 근데 그 만행이 지금 36년째 되는데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많이 아프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그 주변에도 좀 많이 알려서, 광주는 정말 그들이 주장하듯 북한군에 의한 폭동도 아니었고, 그리고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정치욕에, 정권에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어느 몇몇 일부 군인들에 의해서 전체 군인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호도도 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강조를 좀 드립니다. 그 정치 권력의 누임은 몇몇 군인에 의해서 그것도 그 나라를 지켜야 될 군대를 이용해서 광주를 무력으로 무력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맨몸으로 있는 무고한 시민 학생들에게 총과 칼 대검을 착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쟁 시에만 대검을 군인이 착검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육박전에서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적이었습니까? 대검을 착검을 하고 곤봉을 휘두르면서 무고한 시민들과 학생을 짓밟았고, 거기에 사실 제가 맡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 같은 분이 와서 말려도 그분도 사정없이 내리치는 이러한 것들을 보는 시민들은 어떻게 울분을 터뜨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붕괴해서 그들하고 맞싸웠던 항쟁입니다. 이것을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이것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광주 현장을 좀 찾아서 당시의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듣고 체험을 하시면은, 아, 정말 광주는 지금껏 밖으로 알려진 것보다 더 힘들었겠구나, 더 많이 아팠겠구나, 아, 이런 역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깨어 있어야만이 앞으로도 이러한 5.18처럼 이러한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꼭 깨어 있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이렇게 긴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쭉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사람이고, 광주의 뭐라 그러나, 진실을 알리고자 했던 그 열망을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의 언론이 철저히 8년을 속여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1988년에 비로소 이 광주민주항쟁이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인정받기 시작했고, 진실을 찾기 시작하는 노력이 시작됐는데,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을까. 저는 그게 이제 서울 사람으로서 그게 제일 가슴 아팠던 부분이고, 그걸 그러니까 밝혀내야 된다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그렇지만 많이 부족하고 잘 몰랐던 사람인데, 그리고 저는 이제 무엇보다 한 가지, 저는 문재인 지지자가 아닌데,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총선 결과를 보고, 제가 광주에 와서 여러를 만나보면서 느낀 게, 문재인이라는 인간에 대한, 인간 문재인에 대해서 굉장히 광주분들이 잘못된 오해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 사실, 물론 비교할 수 없지만, 1980년에 광주의 진실을 철저히 왜곡했던 언론처럼, 이번에도 이 광주에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신 종편이 문재인과 더민주에 대한 올바른 진실을 전달하고 있지 않은데, 그걸 무비판적으로 믿고 있는 광주 시민들이 참 많더라. 그리고 잘 진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광주의 진실을 제가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 광주 시민분들도 문재인에 대해서 언론이 만들어낸 거짓말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지지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짓말은 진실을 알고 가자라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지. 근데 이제 그건 누가 만들어주기보다는 사실 왜곡된 부분이 있고 진실하지 못한 것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저희 5.18도 물론 저희 당사자들만이 아닌 광주 시민, 사회, 학생, 그리고 광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민주화를 갈망하는 우리 국민들이 함께해서 이 진실이 하나하나 벗겨져 나갔습니다마는, 그러한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본인의 자세,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은 좀 더 오해가 있었다면 그런 것이 풀려지지 않을까. 하지만은 그러한 이제 저 개인적인 광주 시민의 전체의 뜻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별로 정치에는 관심도 없고, 실질적으로 정치인들이, 야당 정치인도 정말 처음부터 깨어나 있었다 한다 하면은 5.18의 진상이 밝혀지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사실 5.18 관련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 이렇게 자살을 해나가는 수가 많아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5.18은 정말 제가 한 3박 4일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만은, 정말 그 당시의 아픔도 있겠지만은 그 이후로도
당시의 트라우마 2차, 3차의 정치인들에 의한 국가에 의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들을 정치인들이 제대로 풀어주지는 못하고 있는 현실, 그러한 기대감을 가졌던 사실 그런 문재인 대표나 이러한 사람들의 실망감이 더욱더 컸겠죠. 사실 뭐 아시다시피 대선 때 호남 지지가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호남 지지에 대한 보답은커녕 역행을 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사실 민심을 못 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본인이 정말 거짓 없이 속을 다 털어놓고 진실을 보인다면은 그 진실 앞에서 호남인들은 항상 그 손을 들어줄 것이라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호남이 완전히 그은 건 아니다. 본인이 그 진솔한 자세로 광주를 만나려고 하고 이 진실을 밝히려고 한다면 언제든 광주는 문재인에게 손을 내밀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그 5.18 그 구속 부상자회 부회장님 김공휴님, 김공휴 부회장님을 모시고 5.18에 대한 살아있는 증언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우리 고생해주신 우리 부회장님께 여러분 박수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더운데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자,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깐 제지도 좀 할게요. 이거 뭐지? 오디오 제지정을 좀 하겠습니다. 방송이 종료됐는데 잠깐만요. 이거 마이크 뽑으면 방송 종료되는데? 지금 아직 괜찮잖아요. 방송 지금 들리세요? 마이크 시험 중, 마이크 시험 중. 지금 목소리가 들리고 계십니까? 아니 이거 아직 연결 안 돼 있어요. 저쪽에서 들을 수 있게 조정하려고. 그럼 그거 달아가지고 지금 나더러 방송 더 하라는 거잖아. 아 그래요? 말씀하세요. 지금 이 대학교 아래에서 지금 1시간 더 하자는 거예요? 그늘로 가면 안 될까요? 어느 그늘로 갈까요? 아예 그냥 어제 춘장로 우체국 앞에. 거기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잠깐만요. 자, 지금 소리 들리세요? 녹음에는 문제가 없어. 아니, 괜찮습니다. 소리 치면 안 돼. 소리 치면 안 돼. 자, 마이크 시험 중, 마이크 시험 중. 제가 확인해 볼게요. 소리가 작대요. 테스트. 지금 여기가 너무 떼학볕인데 이제 이 이상한 사람들이 지금 장소를 옮겨갖고 1시간 더 하자는 거야. 여기서 넘어가면 안 돼. 여기서 떼학볕 아래 해야 빨리 끝나. 갑자기 멀어지겠다니까. 춘장로 우체국으로 가자. 아니 저기 그늘에서 하면 안 되나? 아니, 저 그늘은 너무나 보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이동을 할 거면 아예 춘장로 우체국 쪽으로 가고.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사람 있는 곳으로 가야지. 어쨌든 우체국 여기서 금방이에요. 자, 소리 들리세요? 마이크 시험 중, 마이크 시험 중. 커피도 주세요. 자, 지금 소리 들리세요? 아침에 그런 친구 같잖아요. 자, 지금 소리 들리세요? 매니저님 여기 검정 블랙 커피 주세요. 여기 이어폰 보고 계신 분 그냥 가. 이대로 가. 네, 기타 나요. 드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자, 요거 좀 누가 받아주실래요? 자, 여러분 지금 광주 5.18 도청 광장에서 보내드린 이 구속 부상자회 부회장님과의 인터뷰 마음에 드셨습니까? 네, 마음에 드셨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는 그 충장로 일대가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죠? 네, 충장로 일대가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 동네 아프신데 오셨대요. 거기 너무 아파갖고. 아이고, 어떡해.
그러면 먼저 사진 잠깐 한 장 찍고 가실래요? 아니면 악수만? 아이 빨리 오셔서 사진이라도 한 장 찍고 가시죠. 예. 네. 네, 얼굴 안 나오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얼굴 안 나오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자, 이쪽으로 오셔서. 네. 아유, 몸도 안 좋으신데. 저기 제가 이비인후과 간이 옮긴다고. 괜찮아. 저는 독감도 일주일 만에 나가는 사람이니까. 제가 저한테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해. 그래서 나한테 시간 없으니까 어떻게? 자. 얼른 하나, 망치. 그러면 안녕하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호남 민심 탐방을 하러 온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후회 중이야. 인간들이 뽕을 빼려고 그래. 내가 오늘 원래 계획은 오전 11시까지 쉬고 오전 11시에 나와서 널널하게 그 맛집 탐방을 하나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1시부터 4시까지 금남로 일대 지나가는 사람들의 민심을 파악하겠다라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인간들이 이렇게 아침을 낭비하면, 저 인간이 아침을 그렇게 낭비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민심 탐방을 하러 시장을 가라는 거예요. 아니 뭐라더라, 보은병원을 가든지 전대병원을 가든지 이번에 민심 탐방하러 온 거 노인들을 보러 온 거 아니냐는 거야. 저 인간이 그랬어.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머리를 감는데 우리 샴푸 요정님께서 시장으로 가자. 그래서 내가 아침에 뻘짓거리로 시장 가자고 얘기를 했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양동시장에 가서 오늘 이제 그 광주의 민심을 아주 싱싱한 광주의 민심을 듣고, 오늘 지금 이제 저는 망치부인은 우체국 365 코너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아까 거기 4시에 떼학볕 아래 이제 더 이상 볕이 뜨거우니까 이만 정리하자라 그랬더니 장소를 옮기지.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또 이거 충장로 우체국 앞으로 가자고 날 꼬셔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 또 끌려왔어요. 지금 제가 또 끌려와가지고 지금 마지막 이제 좀 여기서 정리를 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할 거야. 뭐 내가 또 인터뷰를 할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꼭 얘기하고 싶은 미녀 젊은이가 있으면 손 들고 얘기하셔도 돼요. 저 미녀 되게 예쁜 것 같아. 네. 자, 안녕하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오늘 이곳 그 광주 호남 민심 탐방 첫 번째, 여기 지금 우리 시청자님들 이렇게 길 건너에서 이렇게 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곳은, 안녕하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자주 봐요. 감사합니다. 혹시 연예인이세요? 아니에요? 아니 내가 저 청년한테만 내가 그런 건 아니에요. 유달리 저 청년이 잘생겼기 때문은 아닌데 전화번호 하나 딸 걸 그랬다는 생각은 문득 듭니다. 지나갔어. 너무 잘생긴 애가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이 광주가 위험한 곳이네. 내가 아까 시장 갔는데 시문화 같이 생긴 사람이 앉아서 생선 팔아. 그리고 방금 그냥 지나가는 애예요. 그런데 원빈 같이 생겼어. 방금 지나간 비율도 좋은 원빈 같은 애가 그냥 일반 시청자야. 광주는, 여보, 제가 광주에 올 때는 조심할게요. 눈 가리고 오겠습니다.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저를 광주에 또 보내주세요. 네. 자, 지금 뒤쪽이 화면에 나갑니다. 앞으로 지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뒤쪽이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망치부인입니다. 네, 망치부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하자는 건지.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우리 그 망치부인의, 호남 민심 탐방 제가 첫 번째 광주편, 그러니까 어제 다 보셨죠? 열심히 운전을 해가지고, 목포의 맛집 탐방, 그 다음에 팽목항에서 516을 생각한다. 지나가세요. 카메라에 안 나옵니다. 지나가세요. 그냥 길에 미녀들이 막 지나다녀. 감사합니다. 눈을
얘기 진행이 안 돼요. 미남미녀가 막 널려 있어가지고 얘기 진행이 안 돼. 그래서 어저께 목포 맛집 탐방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팽목항에서 5.16을 생각하다라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광주에 어제 이곳 충장로 거리에 와서 충장로가 제가 볼 때는 우리 도봉구보다 100배쯤 발달되어 있는데 죽은 상가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러면서 이제 밤에 11시부터 10시, 11시가 되면 다 문을 닫고 끝나는 시간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 일찍 나와서 그 브런치, 결과적으로 브런치가 됐던 커피 한 잔과 빵 한 조각을 먹고 그리고 양동시장에 가서 어떤 희망과 분노가 어우러진 싱싱한 광주의 민심 탐방을 하고 그리고 이 광주 도청 광장에서 우리 또 이제 5.18 그 구속자, 구속 부상자회의 그 뭐라 그러나 이야기들을 또 들으면서 듣고 제가 이제 오늘 광주 민심 탐방 정확한 명칭 호남 민심 탐방 광주 1편 이 얘기는 뭐야? 다시 온다는 얘기예요. 광주 아이고 반가우신가요? 자, 호남 민심 탐방 광주 1편 1박 2일로 1편 왔는데 다음엔 한 2박 3일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엔 아예 맛집 그 정보를 완벽하게 숙지하고 맛집 중심의 스케줄을 짠 뒤에 중간중간에 그래서 아예 다음엔 호남 민심 탐방 안 하고 호남 맛집 탐방 지나가셔도 됩니다. 카메라에 안 나와요.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 누가 안내 좀 해주세요. 지나가셔도 된다고 안내를 좀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망치 부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호남 민심 탐방 제가 여기 있으니까 사람 부담스러우니까 그쪽으로 이동하면 그치? 이러면 사람들이 걱정 안 하고 지나가겠다. 그죠? 모르고 지나갈 것 같아. 자, 호남 경기에 가서 하면 널 놓고 가게 안 맞고 좋다고 이거요. 빨간 거 쓰는 거죠. 저기요? 저기 햇볕 어디서 가버렸잖아도. 햇볕이요? 어머님 저쪽에 있으면 사람들이 막 카메라 때문에 제 뒤로 가서 장사가 더 방해되실 것 같아요. 딱 붙여서면 인명기 해서 장사분들 안 계시고 가게. 이 양말 우리 시청자님께서 양말을 딱 사서 양말 사장님을 모셔가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호남 맛집 탐방 제 1편 그 광주 민심 탐방 1박 2일로 보내러 왔는데요. 일단 제가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어요? 여러분들은 20대들 인터뷰는 언제 20대 인터뷰를 하자 이거지. 자, 그러면 20대 인터뷰를 잡아야 되는데 저기 안녕하세요. 혹시 저 아세요? 망치 부인인데 혹시 이쪽으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쪽이 카메라예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망치 부인 방송은 언제부터 보셨나요? 그때 한 3개월 됐어요. 3개월? 저 올 초부터. 3개월 올 초부터 보셨다. 어떻게 올 초부터 보게 되셨어요? 친형이 꼭 그래야죠. 친형이. 근데 그때 사회상 퇴선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게 많다면서. 총선하기 전에. 네, 그때 많이 봤어요. 그러셨구나. 형은 우리 망치부인 방송 언제부터 보셨어요? 형은 크게 됐죠. 그때 세월호 그때. 세월호 때부터 큰형이 보고. 그래서 이 방송을 꼭 봐라.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올해 26. 20대. 자, 20대입니다. 네. 자, 거기 그 상가 입구를 막지 말아주시고요. 자,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이 원하시는 20대.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방송을 3개월밖에 안 본. 한마디로 이제 광주의 싱싱한 젊은 초심이라고 볼 수 있는 청년의 청심. 청년 민심. 자, 그 망치부인 방송 한 3개월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이제 정치적으로 너무 몰랐던 게 많아가지고 안 봤다면은 이번 대선 때도 총선. 총선 때도 그냥 무관심하게 투표했을 텐데 보면서 이제 당에 대한 정보라든가 아니면 인물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이제 투표하게 됐죠. 많이 도움이 됐어요.
아, 그래, 많은 도움이 되셨어요. 그 도움 되셔서 3번 찍으셨나요? 아직. 2번? 네. 그래요. 도움이 됐다 그러면 도움돼서 3번 찍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2번 찍으셨다. 자,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청년들, 여기 그럼 광주에서 계속 사신 건가요? 네, 그 토박입니다. 광주 토박이고 학교도 여기서 나오시고. 네, 제일 거였어요. 아, 여기 제일, 광주 제일고. 네. 거기 제일 유명한 데잖아요. 네, 저 근처에 있어요. 그래요. 싸가지고. 그러면 그 동창들이나 이런 젊은 20대 청년들의 그 지금 정치를 바라보는 정치에 관심은 어떤 것 같아요? 좀 반반인 것 같아요. 이제 진짜 깨있는 애들은 보려고 하는데 아닌 애들은 이제 남 일이다 생각하고 이제 막 술자리에서 좀 얘기 좀 하면은 막 기다만 듣는 애 있고 안 듣는 애들 많은데 좀 대체적으로 안 듣는 애들이 많지. 좀 싫어요. 막. 너무 정치 이야기를 싫어해요. 네, 이제 너무 질렸대야 되나 그런 애들도 있고 무관심 이제 자기 발표 못하면서 그런 애들 좀 많고. 그럼 그 친구들이 투표는 했나요? 했겠죠. 했길 바라야지. 아, 잘 모르시고. 그럼 이제 그 친구들이 투표를 그럼 몇 번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거는 개인. 추측도 못하고. 근데 대체적으로 물어보면 젊은 애들은 이제 민주 쪽 많이 찍었는데 어르신분들이 이제 좀 안철수 쪽을 많이 뽑으시겠어요. 워낙에 젊은 층은 이번을 많이 찍었는데, 네. 더민주를 찍었는데, 그 나이들, 그러니까 노년층은 이제 국민의당을 많이 네, 찍은 진짜 거예요. 진짜 많이 찍었어요. 국민의 쪽 대부분 어른들이 한번 이제 이쪽을 믿어보자 많이 찍었어요. 그러면 이제 20대에서 더민주를 찍은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당대표에 대한 호감도가 좀 있는 거겠죠? 호감은 솔직히 말하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젊은 20대도? 호감 없고 그냥 그 안철수가 예전에 안철수 그 대표분이 이제 안 좋은 이미지 그런 거 보고 아니다 생각하고 쓴 거지. 또 민주당이 또 이렇게 우호적으로 그런 생각은 많이 안 가져요. 민주당도 별로 안 좋고, 그리고 안철수도 별로 안 좋고, 문재인도 별로 안 좋다. 그런데도 2번을 찍은 마음은 뭘까요? 일단은 전라도 쪽은 민주 쪽에 있으니까 일단 찍어도 되는데 솔직히 이제 후보자 보면서 엄청 마음에 이제 와닿는 후보자는 후보자들이 마음에 드니까 결국은 이제 그 더민주 2번 후보자들이 별로였다. 별로라기보다 이제 공약 같은 게 좀 미약하고 젊은 층이 젊은 층에게 더 다가가게 더민주 후보들의 공약이 미약했다. 그래요. 자, 그러면 그 망치 부인에게 어떤 바람이 있으십니까? 바람은 이제 팩트 같은 걸 많이 해주잖아요. 그 팩트 이제 안 팩트를 이제 잘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댓글만 저는 댓글 안 다는데 그냥 이제 눈팅을 보기만 한데 댓글에 반대하시는 분 보면은 이제 일벤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유하게 설명하면 어쩌나 이제 약간 내 설명이 너무나 강하다. 네.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처음 들어와서 잘 모르고 네. 막 이렇게 농담 같은 거 던졌을 때 너무 거칠게 대하는 것 같다. 네, 그런 면이 있으니까 약간 유하게 대하면은 어떻게 더 잘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눈치를 많이 보는 걸로 봐서는 블랙 걸릴까봐 두렵죠. 혹시 블랙 아니야? 아니에요. 저 지금 저 일하다가 끼어가지고 노래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자, 그 망치 부인이 너무나 좀 거칠고 상하고 보이니까 좀 부드럽게 얘기하면 젊은 애들이 더 재미있게 보지 않겠나 그런 의견. 네, 변소가. 내가 그렇게 거칠어요? 일단은 거칠 때는 딱 그거죠. 그냥 일배주다가 그럼 일베에게도 따뜻하게 대해달라는? 따뜻하기보다는 이제 좀 더 이제 호응적으로 포용해줬으면 좋겠다. 일상한 영화니. 혹시 일베예요? 저는 일단 그 언론 같은 건 많이 안 댓글 같은 거 안 달고 보기만 하는데. 알았어요. 20대 청년의 그 요구사항 좀 더 부드럽게 해달라. 그래야 그 일베들도 들어와서 사람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 예, 제가 한국인으로서 그 사람도 사람 돼야 되니까 사람 돼야 되니까 사람대로 만들어주셨으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어렵겠죠. 어려운 거 알면서도 요구하는 거구나. 그냥 말해보면.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네?
자, 20대 미녀 나와주세요. 20대 미녀. 이 카메라 뒤쪽에 나옵니다. 앞쪽으로 들어가세요. 예. 안 들으시네. 예. 자, 이쪽으로 오세요. 예. 자, 이쪽으로 오세요. 예. 자, 괜찮아요. 네. 옆으로 서요. 강타를? 네. 그냥 지나가는 미녀예요. 치는 것 봐. 가슴이 갑자기 설레었어. 내 안에 있는 남성 본능이. 자, 괜찮아요. 나와봐요. 네. 자, 우리, 나이는 어떻게 돼요? 22. 막, 그래요. 아직 전냄새 나는 것 같아.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엄마, 아빠 같이 나오셨어요? 혼자 나왔어요? 망치부인 방송 언제부터 보셨어요? 1, 2년 전부터. 그러면 고등학교 막 졸업했을 때? 원래 언니가 보고 있었어요. 친언니가. 친언니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아르바이트 하고 있고. 친언니가 보는 걸 보고 그냥 자발적으로 따라 보신 거예요? 아니면 언니가 강요했어요? 자발적으로. 정답을 알아. 자발적으로. 예. 자, 그럼 우리 그 망치부인 방송을 보면 어떤 첫 느낌 어땠어요? 되게 강력인 강력이. 아까 어디 갔어? 그 20대. 강력이 때잖아. 거친 게 아니라. 강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망치는 방송을 쭉 보면서 그 어떤 생각으로 보고 계시나요? 지켜야겠다는 생각. 민주주의를 지켜야겠다는 생각. 위험하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일단 지금 정권이 갖고 있는 대통령이 국제자의 딸이고 야당과 협조를 안 하잖아요. 정책 좋은 거 하나 쓰려고 했는데 세월호만 봐도 진상규명을 하지 않으려 협조를 안 하고 있고 가족들이 뭐 살려주세요 하는데도 대통령 보고 쓰기만 하고 그러면 되게 나라가 국민을 지켜주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했고 그러다가 국민도 위협받고 사람도 위협받고 있어요. 온 집안이 민주주의에 관심이 혹시 부모님이 5.18 유공자? 그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가족 분위기가 이런 민주주의적인 분위기? 여러분 광주에 오시면 네 그냥 길에 이런 미녀가 민주주의자야. 이 광주에 이게 내가 오늘 1호로 온 건데 앞으로 자주 올게요. 네. 자 우리 그러면 이번에 투표했어요? 네. 친구들이 또 투표했나요? 네. 친구들은 주로 몇 번을 찍은 거예요? 제 친구 중에서는 일단 1번은 있고요. 2번 아니면 3번인데 반반인 것 같아요. 2번 찍고 나머지 반은 3번 찍는 애들인데 2번 찍는 애들 중에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걸 부모님이 3번 찍어라. 기본적으로 정치에 부담 심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3번 찍어라 하는 애들과 또 이제 다시 정치적으로 관심이 없는 애들 투표철이 되면 막 TV에서 범인주가 못한다 막 이런 소리 하니까 범인주가 분위기가 휩쓸려서 범인주 하나 내줘야 된다 이런 선물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 미녀의 친구들은 1번을 찍은 사람은 없고 2번 반, 3번 반인데 3번을 찍은 사람들이 뭐 어떤 개념이 분명해서 찍은 게 아니라 부모님이 3번 찍어라 그러니까 찍은 사람들. 그 다음에 나머지 3번은 그냥 분위기가 언론에서 막 더민주를 비판하니까 휩쓸려서 3번을 찍은 것 같다. 예, 이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이제 3번을 찍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2번을 찍은 친구들은 어떤 부분 문제를 찍은 것 같아요? 위험하다는 걸 가지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일본은 아니다. 근데 또 이제 정말 정치에 관심 있는 애들이 아니까 한 번은 절대 못 찍는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 미녀의 친구들 중에 2번을 찍은 사람들은 안철수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2번을 찍었다. 근데 이 안철수의 정체가 아니라는 사람들이
되게 드물어요. 많이 알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 중에 투표를 한 사람 비율은 어느 정도예요? 투표는 많이 한 것 같다. 근데 이제 2번, 3번으로 나뉘어진 것 같다. 2번을 찍은 친구들은 우리 여성 시청자분의 친구들은 대부분 1번과 3번의 정치를 알고 찍은 2번이었고, 그리고 이제 3번 친구들이 잘 모르는 통제된 정보 하에서 찍은 것 같다는 분위기를 정치에 요즘 그만큼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 무관심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정치를 못해서 정치인들이 그래서 치고 있는 정치 아예 무관심하고 정치에 관심 가지고 어른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냥 정치에 관심 가지는 사람 스펙가 있는데 정치 젊은이들의 정치 젊은이들의 정치문 무관심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네, 근데 또 물론 그 정치에 관심 많은 젊은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할 사람들 무관심한 수준을 그래야 다음 대선에서 정치를 22살 맞아요?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 관심이 많았어요? 예까지만 해도 정치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대부분 누가 뭐 잘못했고 그 대통령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뭔가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혹시 그게 세월호 전후 아니면 그 전부터? 그러니까 제가 정치에 관심 전에도 팬들에 대한 반감이 있었어요. 그 목표로 깔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하고 지금 소리 나오세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소리 들리세요? 걔 잘 들려. 자, 이제 다 잘 들리세요? 예. 언제부터 소리가 안 들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중요한 얘기를 빼먹은 거 아니야, 그러면. 가만있어 봐. 그러니까 그 22살인 이 아가씨가 정치에 언제부터 관심이 있었느냐를 물었더니 그 노무현 대통령 서거는 2009년이고. 근데 그때부터 바로 그 관심을 가졌던 건 아니고 대학교 입학하고 그때부터 이제 슬슬 이제 박 대통령이 저의 그걸 깨웠죠.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어떤 면이? 저는 정말 저번 대선에는 이명박의 그 추악한 면을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새누리는 절대 당선시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결국엔 당선이 됐잖아요, 박근혜가. 그걸 보고 정말 이거 안 되겠구나. 사람들이 이거 방송 보는 그 사람들만 이런 걸 알지 나머지는 모르구나 생각하고 이거 나서야겠다. 투표로라도. 원래 저 이런 거 나눴는데 이런 거 안 하는 그냥 이제 뭐 정치 잘 모른다고 얘기하는 그냥 젊은 미녀의 수준이야. 광주에 오면 이런 분들이 그냥 길에 깔려 있어. 봤지? 자, 우리 그 망치부인 방송을 본 지는 이제 한 1, 2년 됐고. 네. 그래요. 그럼 우리 망치부인 시청자들한테 광주 시민으로서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호남 민심 탐방을 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이 민심 탐방 망치부인이 온 거 어떤 거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면이요? 이렇게 그 서울에서 방송하시면서 광주 분들이 이렇게 채팅 치시는 걸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쪽에 민심을 파악하기에는 이렇게 직접 이렇게 와가지고 직접 사람들 뭐 망치 부인님 방송 안 보시는 사람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잖아요. 아까 전에 시장에서 그러는 것처럼 그런 거 보면 정치인들이 본받아서 직접 발로 뛰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망치부인처럼 계속 발로 뛰면서 들어야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호남 미스터망은 좋았던 것 같다. 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광주 시민으로서 네.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
투표 많이 해주세요. 투표 많이 해주세요. 네, 그리고 뭐 정치인들이 아무리 뭐 관심을 못 갖게 막 지치게 해도 지치지 말고 정권 교체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고마워요. 예. 이 20대에 이제 이 20대 광주 20대의 미녀의 목소리를 들어봤어요. 아까 나한테 일베들에게도 따뜻하게 대해달라는 20대 남자 청년이 있었지만, 예, 그 20대 남자 청년이 아닌 미녀 청년은 그 망치 부인이 박력 있게 느껴졌다.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요. 자, 제가 이제 출발하기로 한 시간으로부터 지금 한 15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 이거 이제 그 광주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20대의 민심 파악까지 지나가셔도 됩니다. 지나가셔도 돼요. 예, 지나가셔도 돼요. 망치 부인입니다. 예. 20대의 민심 탐방까지 예,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하고 싶은데, 자, 업소의 문을 막으시면 안 돼요. 예, 저기 출입구를 막지 말아주시고, 예, 출입구를 막지 말아주세요. 예, 예. 그래요. 그래서 자, 망치 부인의 호남 민심 탐방 광주 1편. 예, 한 명 더. 왜? 여기서 살으라고 그러지? 잠깐만. 지금 리춘삼 혼자서 한 명 더 그랬지? 너 강태야. 너는 강태. 집에 못 가게 하고 있어. 팬 말고 잘 모르는 사람. 그러면 저미녀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망치 부인이라고 하는데 잠깐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얼굴 안 나와도 돼요. 목소리만. 예. 목소리만 나오는 건 안 될까요? 한 명만 더 인터뷰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안 돼요? 네. 지나가는 미녀를 발견했는데, 저 미녀가, 인터뷰 안 된대요. 안 돼. 팬 말고 다른 분. 근데 그 막 인터뷰하면 안 돼요. 그러면 미션을 드릴게요. 우리 청년 시청자분이 섭외를 해. 지나가는 미녀를, 지나가는 훈남 미녀를 직접 섭외를 하셔가지고, 5분 안에 20대 망치 부인을 모르는 그냥 일반 광주 20대를 섭외를 해서 오시면 인터뷰를 하고, 안 오시면 여기서 정리하는 걸로. 지금부터 정리하는 시간도 15분 걸려요? 예, 뒤쪽에 카메라에 나옵니다. 이쪽에 서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이 뒤가 카메라에 나온다고. 여기 서가지고 저기 앞쪽으로 가시라고. 조용히. 예, 앞쪽으로 가시라고. 예, 뒤쪽으로 가시면 안 된다고. 네, 안녕하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네, 아냐고 묻지 말고 모르는 사람으로 그냥 혹시 저기 방송 인터뷰 가능하시냐? 예, 이렇게 조용히. 네, 일단 지금 지금 망치 부인의 팬이 아닌 그냥 20대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라는 이 시청자의 쓸데없는 열망 때문에 지금 방송이 지연되고 있어요. 방송 정리하는 데만도 15분이 걸려. 내가 우리 숙소에다가 5시까지 방을 뺀다고 그랬는데, 차를 뺀다고. 지금 계속 지금 못 가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초대 한 명만 더? 아니, 나 이거 진짜, 자, 그래요. 일단, 우리 팬들이 아닌 분들 중에 인터뷰를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 너무 무리한 얘기고, 가령 이제 다음에 전남대를 가게 되면, 제가 20대 젊은이들 중에 망치 부인을 모르는 사람이랑 인터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지금 시간이 만만치 않아요. 서울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5분 안에 그 망치 부인의 팬이 아닌 20대를, 이렇게 잡고 인터뷰를 하지 못하면, 인터뷰는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자, 어떠셨어요? 네. 하루 더? 너 일로 와! 하루 더? 죽고 싶어, 진짜. 어디서 지금 하루 더란 얘기가 나와? 이 인간들이 진짜.
끝이 없어, 끝이. 한 명 더 그러더니 이제 하루 더? 1년 더? 접어. 여기서 접어. 진짜, 다음번에는, 예, 다음번에는 제가 그 젊은, 망치 부인을 잘 모르는 20대에, 예, 인터뷰를 할게요. 지금은 그 갑자기 지나가는 20대를 잡고 얘기를 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왜냐면 이게 초상권에 걸린다 뭐 이러면서 시비 건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리한 계획을 세우면 안 되고. 자, 이제 마무리 할게요. 예, 이제 그, 호남 민심 탐방을, 예,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5시쯤에는 또 출발을 해야 집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나 오늘 집에 가야 돼. 내일 내가 아프리카 그 강연해야 된다니까. 아프리카 TV에서 강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을 데리고, 근데 지금 섭외가 안 돼. 일단 섭외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예, 자원자가 없기 때문에, 네, 망치 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잠깐만. 한마디만. 그냥 가잖아. 인터뷰 안 된다고. 예, 자, 이제부터 이제 마무리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망치 부인의, 호남 민심탐방 1호, 1편 광주. 광주 1편이냐? 1편 광주냐? 이게 달라. 그지? 호남 민심탐방 1편 광주냐? 아니면 호남 민심탐방 광주 1편이냐? 아, 이게 어디에, 이 한국말의 매력이지요? 네, 이 한국말의 매력이에요. 그 1편이라는 게 어디 붙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호남, 예, 광주 전남의 그 싱싱한 민심을 듣기 위해서 망치 부인의 이제 호남 민심 탐방이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방송을 보고 그 호남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번에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게 좀 이해가 되시는 분,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그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말고, 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신다라는 분 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 그 호남 민심 탐방을 하면서, 예, 좀 이해가 됐다. 그래요? 자, 그럼 이해가 되신 분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이해가 되신, 충격을 많이 받으셨다. 충격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어떠셨어요? 느낌이 어떠세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호남 민심을 듣긴 들었는데, 그 공감이 안 된다. 공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세요? 자, 이제 손은 그만 들으셔도 되고요. 자, 호남 민심 탐방을 보고, 완벽하게 이해된다는 분들이 좀 많으시고, 좀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있고, 마음이 아팠다. 이미 알고 있었던 분들도 계시고, 그 종편을 족쳐야 한다가 결론이다. 그래요. 네. 종편을 족쳐야 된다가 결론. 지금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남대하고 조선대가 있는데, 전남대는 국립대라서 좀 괜찮고, 조선대는 이제 사립대이고, 조선대에 그 사학 비리가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조선대 상태가 더 심각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망치 부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미남이 아니야. 미남 아니고 그냥 이제 그 일반 광주의 평균 정도의 외모의 그 직장인들이 지나가시면서 망치 부인 화이팅을 외쳐주셨습니다. 네, 조선대 비리가 30년이 넘었다. 자, 하여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호남 민심 탐방을, 저기 가게 입구를 막지 말아주세요. 예, 가게 입구를 막지 말아주시고, 예, 되도록이면 바짝바짝 앉으셔가지고, 예, 가게 입구를 좀 막지 말아주시고, 그래서 호남에 이제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호남의 민심을, 싱싱한 민심을 들어보자라는 목적으로, 예, 망치 부인이 이제 이곳 그 광주, 그러니까 목포, 진도, 그리고 광주에 왔는데요. 일단 이제 이 팽목항에서 출정식을 해서 이 광주에서 오늘 생생한 민심을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예, 어떻게, 마음에 드셨습니까? 예, 오늘 오길 잘했다. 지금 망치 부인이 여기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 들으세요? 예, 망치 부인이 호남 민심 탐방하러 오기를, 좀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예. 제가 근데 보니까 어떠세요? 제가 서울에서 호남 민심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했던 이쪽 뒤쪽으로 오지 말라고 앞쪽으로 가라고 얘기해 주세요. 예. 제가 호남 민심에 대해서 서울에서 이야기했던 내용 그대로죠? 내가 호남 민심이 이러이러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판단을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내용 그대로죠? 똑같지? 봐. 내가 정확하게 본다고 몇 번 얘기했어. 내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 기관이, 하 사장님 기획사야. 예. 하 사장님 그 사무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정확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치 부인이, 예, 거의 99.9% 정확한 호남 민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가까이 쓰세요. 거기 양말 가게 막지 않고 제 옆에 가까이 서야 사람들이 안 지나가. 예, 예.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정확하게 호남 민심을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또 총 짚어보면 분명히 반문 정선이 있었다. 분명히 반문 정서는 있었다. 근데 이 반문 정서가 완전히 만약에 호남의 단일 후보가 나오면 문재인이 단일 후보가 나오면 안 찍겠다라는 분 한 분 있었고요. 나머지 분들은 문재인은 아니다라는 것이 확정적이지 않고, 예, 문재인에게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주고 싶은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과연 어떤 그 기대를 어떻게 해야 문재인 선수에 대한 반감을 극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문재인 선수에 대한 반감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답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아직은 답이 안 나온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이 호남의 민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모르고, 그리고 뭐 아니라고 우기고, 소위 이제 그 호남 쪽 문재인 지지자들이 망치 부인이 틀렸다. 아니다. 호남에서 반문 정서는 없다. 그런 주장을 막 억지 주장을 펼쳐왔는데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호남의 반문 정서의 실체를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반문 정서를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 망치 부인이 서울에서 내려오기 전에 가졌던 어떤 반문 정서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근데 이 반문 정서가 아예 답이 없냐? 아예 이제 길이 없느냐? 이건 또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이냐, 어떻게 이 광주의 민심을 가져올 것이냐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이제 오늘 만난 분들 중에 소위 3분 이상이 뭘 얘기했어요?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분당을 했기 때문에 분당에 대한 책임을 이 반문 정서의 가장 큰 원인으로 뽑은 게 아닌가, 제 느낌은 그랬어요. 그리고 이분들의 바램은 뭐냐? 합당해야 된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하나다. 그리고 이 더민주와 새누리당이 하나다라고 보는 분은 한 분이었다. 제가 이제 예측했던 대로 오늘 만난 분들 중에 결국 더민주와 그러니까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이 하나다라고 본 사람은 한 분이었고, 나머지 4분은 새누리는 아니다. 새누리는 안 되는 거다.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마음을 합쳐서 후보를 단일화한다면, 그게 누구가 되든 힘을 모아줄 거라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본 거는 무조건 안철수다. 이거는 소위 이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한 분 정도, 한 20% 정도만 무조건 안철수의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이 나머지 분들은 안철수와 국민의당에 대한 실체를 우리가 끊임없이 알려나가다 보면 이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런 결론 내렸는데, 여기 우리 호남 시청자 여러분, 제가 내린 결론이 옳은가요? 아니에요? 안 들려. 그래요.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제가 이제 오늘
호남 민심 탐방을 하면서 깨달은 바는 안녕. 예. 호남 민심 탐방을 통해서 깨달은 바는 호남에서 무조건 안철수다. 이거는 거의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다. 예. 무조건 안철수는 20%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나머지 호남 민심은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힘을 합해야 된다가 다수인 것 같고 한 60%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호남의 80%는 새누리는 아니다. 아까 맨 처음에 문재인을 비판했고 더민주를 비판하면서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건어물 업체 사장님의 목소리에서도 새누리는 아니다. 새민주는 없습니다. 새누리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호남 민심의 80%는 친새누리가 아니다. 그리고 무조건 안철수도 아니다. 근데 이제 한 20% 아주 골수 그러니까 새누리 지지자들이 있고 그들이 반문 정서의 그 진지다. 거기 발원지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또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내용에 논리적 근거는 없다. 가령 화장실에 왔던 문재인이 자기랑 같이 차를 안 마셨다라는 그것이 어떤 반문 감정의 그 시초였던 앞으로 우리 그 문재인 당대표가 호남에 올 때는 그래서 급하게 화장실에 가야 될 때는 마스크를 쓰세요. 마스크를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문재인지를 모르게끔 화장실을 가야 그래야 이런 그 화장실에 왔다가 커피를 안 마셔준다는 그 분노의 근원을 막을 수가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그 문재인의 그 뭐라 그러나 문재인 캠프분들은 그 호남의 정서를 좀 잘 파악해서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짜야 되고, 예. 그렇다는 생각. 네. 자, 제가 지금 호남 민심을 제대로 읽은 거 맞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제 호남의 민심 파악을 하러 이제 오늘 이제 처음 와봤는데요. 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또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거짓말하면 병나잖아. 제가 이제 사실은, 막연하게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호남 민심이 있었다. 근데,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정말로 가슴이 아파요. 내가 가슴이 아픈 이유는 내가 몰랐구나.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된 다음에서야 깨달은 제 자신이 너무나 죄송하고, 예, 그리고 제가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고, 그래서 막 화도 나고, 그리고 그 자신들이 공천을 받아야 된다는 그 일념으로 하지 말라는 문재인 당대표를 밀어붙였던 자들에 대한 어떤 분노도 휘몰아쳐 왔고, 그래서 막 아까 그 오는 차 안에서 막 화를 냈는데, 근데 지금 딱 드는 생각은 잘 됐다. 모든 일이 다 잘 된 거다. 왜냐하면 안 그랬으면 문재인이 당대표가 돼서 사태가 이렇게 터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쩌면 호남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가지 않았겠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묻지마 2번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냥 민주세력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의 착각들, 그리고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는 모르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보면 문재인 당대표가 돼서 결국은 고름이 그러니까 고름이 터진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모든 건 긍정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진단을 정확히 할 수 있게 됐다. 예. 우리가 지금 봐야 될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게 됐다. 그 부분이 우리가 얻은 성과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호남은 무조건 어쩔 것이다라는 착각을 버리고 더 전투적으로 자주 와야 된다. 자주 호흡해야 된다. 그리고 전남대합, 조선대합도 자주 가야 되겠다. 자주 가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호남 민심 탐방이 되게 많은 공부가 됐어요. 많은 공부가 됐고 어떤 그 의지를 북돋우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5시, 약속한 시간 5시가 됐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제를 굉장히 많이 안고 가는 것 같아요. 과제를 되게 많이 안고 가게 됐고, 그리고 어떤
의지, 뭔가 이렇게 자주 뭔가 해야 된다라는, 자주 왔어야 됐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그동안에 호남에 오면서 가졌던 마음 자세하고 되게 좀 다른 자세로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남의 우리 민주 세력의 분들께도 무엇을 요구해야 될지도 많이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한 번으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첫 삽을 떴다. 첫 삽을 떴으니 앞으로 만리장성을 짓겠다라는 마음으로 시간은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많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오늘 이 호남 초절정 미녀가 그냥 길에 탤런트들이 막 걸어 다녀.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호남 미술당방 1편을 마치고 곧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예, 자주 와야 되겠다. 빨리 제가 새 차를 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주 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면서 이상으로 이게 호남 미술단방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호남 미술단방은, 네, 지나가세요. 괜찮아요. 카메라 안 나와요. 지나가세요. 예. 죄송합니다. 네. 그냥 길거리에 그냥, 이러니까 광주 출신 연예인이 많구나.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호남 미술단방 이걸 마치고, 자, 자, 이제 우리 이제 호남 미술단방 이 정도로 마치면, 사진 찍으실 분들 계시면, 사진 찍으시고, 예, 악수하실 분들, 악수만 하고 가셔도 됩니다. 사진을 찍으실 분들은 카메라 준비하셔가지고 오시면 되고요.